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릉도 동남쪽 백기 따라 200리. 여러분들은 많이 부르셨나요? 선생님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는 확실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간도 협약에 의해서 일본이 강제로 우리 의사는 상관없이 청나라에게 넘겨줬던 땅이었던 이 간도와 관련된 사실까지 오늘 약간 가슴 아픈, 약간 속상한 그런 역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도와 간도, 우리가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왜란 말도 솔직히 필요 없죠. 당연히 우리 땅인 것이니까. 하지만 일본이 이러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뭔가 국제적 분쟁화 시키는 상황 속, 아니면 그런 국제적 분쟁화 지역,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것이 왜 우리 땅인지, 어떠한 근거로 우리 땅이라고 주장이 아니죠.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땅인지 확실히 일본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역사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거는 정말 시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한국인이라면은 뭔가 일본의 역사적 도발에 왜곡에 대해서 분노한다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요, 이제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들, 역사적 기록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삼국사기부터 해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100여 년 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그리고 일제 침략 강점기 이후에 일본 측 그리고 연합국 쪽에서 나왔던 자료들까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를 역사적 자료들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도는 우리 땅, 삼국사기. 자, 삼국사기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사부에서 지증왕 때 우상구 점령했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사부, 지증왕 때의 장군이었던 이사부가 실직주, 지금 약간 삼척 지역이에요. 그래서 삼척에 가면은 이사부 공원이라고, 이사부 사자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삼척에서 미는 역사 인물이 이사부요. 이사부가 그 삼척 지역에서 출발해서 울릉도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당시에는 이제 우상국은 신라 별도의 이제 나라, 우상국이니까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를 정보를 하기 위해서 이사부가 꾀를 썼다고 하죠. 배에다가 나무로 깎은 사자를 가져가가지고 너희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 사자를 풀어버리겠다, 맹수를 풀어버리겠다 해가지고 협박을 했는데 이게 통했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우상국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항복하고 신라의 땅으로 편입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보면 이사부가 우상국을 점령하여 신라 영토로 삼았다라고 삼국사기에 실려 있고요. 당시 우상국의 영토는 울릉도 본섬과 그 부속 도섬, 울릉도에 딸려 있는 섬인 독도와 독도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 이제 조선 넘어가서 이제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데에도 독도가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우리나라 영토였음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시대의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현의 정동 쪽에 있는 울진현이네요. 울진, 지금의 경상북도, 삼척 바로 밑에죠. 경상북도 울진. 자, 현의 정동 쪽에 있는 우산과 무릉은 거리가 멀지 않아, 독도와 울릉도는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진현 동쪽에 있는 우리 울릉도와 독도를 이야기하면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 또 조선 초에 발간되었던 고려 역사적인 고려사 이런 데서 울릉도와 독도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당시 이제 조선 쪽의 지리와 관련된 서적이 되겠죠.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도 보면은 1530년에 편찬됐는데 여기에 팔도 총도라는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안에 지도를 실어놨어요. 이 팔도 총도에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해 있다. 지금은 울릉도가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데 당시 예전에는 강원도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속해 있는 부속도서,
섬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의 지도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똑같진 않지만 이게 또 옆으로 뚱뚱하죠. 뚱뚱하지 옆에 보면 동해에 섬 2개. 물론 독도가 울릉도보다 훨씬 더 작지만 당시에는 그런 지리적 측정하고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그려놨는데, 당시에 그 주변의 섬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울릉도와 독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30년에 편찬되었던 이 지도에도 조선 안에 속해 있는 섬이라는 것이 바로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영복, 그렇지, 독도의 수호신 안영복. 자, 안영복 선생님의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근데 조선시대에는요, 이 약간 쇄환 정책이라고 해서 울릉도 여기 이쪽 독도 이쪽 살고 있던 조선인들의 본토 육지로 와서 살아라 라고 하는 쇄환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거기가 일본이랑 그래도 가깝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울릉도에서 독도, 그리고 일본의 이키섬에서 독도까지 거리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그 왜구나 아니면은 어선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우리나라 삼남 지역,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 왜구의 피해가 아주 극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육지조차도 왜구의 피해가 극심했는데, 하물며 한 섬은 얼마나 왜구의 피해가 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래도 지켜줄 수 있는 군대나 이런 걸 보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게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말고 너네들 이렇게 육지로 돌아와서 살아라 라고 쇄안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구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섬에 살다 보면은 조선 정부의 통제 안에 있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범죄잖아요. 아니면 세금을 내기 싫어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도 울릉도나 독도 이쪽에 가서 이제 몰래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좀 쇄안 정책,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조선 태종 때부터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동안은 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되었던 거죠. 근데 조선 숙종시에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어민들이, 동해안 쪽에 살고 있는 어민들이 계속 그쪽에 가가지고 고기잡이하고 이랬던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영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영복이 가보니까 이 독도 이쪽에 일본 배들이 너무 많이,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나라 영토고 우리나라 섬이고 우리나라 바다인데 일본 배들이 너무 많이 여기서 어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쫓아내죠. 그리고 2번이나 일본에 갑니다. 일본이나 가가지고 여기가 우리나라 땅인데 왜 일본 어민들이 여기서 하느냐, 잘못했으니까 너네들 하지 않겠다, 확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이나 얘기를 해가지고 막부에 맞아, 조선 땅이야, 이 울릉도 독도는 조선 땅이니까 우리가 금지시키게 하지 않을게 라는 확답을 받고 와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약간 안영복이 어민이 아니라 자기가 조선의 관리다 라고 하는 사칭을 해가지고 나중에 약간 조선 정부로부터 문책을 받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본에서는 문서들을 보면은 확실히 여기에는 확답, 여기는 조선의 땅이 맞다라는 것이 안영복 선생님이 이 확답을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그 당시에 일본의 생각 속에서는 이 독도가 바로 조선의 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안영복 선생님이 일본 어민들로부터 독도를 지켜냈지만, 일본 어민들은 계속해서 먹고 이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의 막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고기잡이를 했던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기로 가면요, 이제 고종이 울릉도 개청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래서 울릉도 개청령 1882년에 울릉도 개청령이 내려서 이제는 조선 태종 때부터 이어오던 그런 쇄안 정책, 여기 사람이 살면 안 돼라는 정책들을 이제 폐기하고 이제 바꾸는 거죠. 여기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나라 땅이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국가의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이겠죠. 여기 땅에 있으면 그래도 우리나라 백성, 고종 입장에는 백성이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를 파견하고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으로 이제 가서 이주시켜가지고 여기를 좀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1882년에 울릉도 개청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일본이 이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무주지 선전론에서
비어있는 땅, 비어있는 섬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 땅이 우리 것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 다시 한번 개척하자라면서 고종은 이때 82년에 우리 백성들을 보내기까지 한 것을 보면은 일본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를 파견하고 내륙 주민의 섬으로 섬 어디예요? 그렇죠. 울릉도로 이주시키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확실한 문서가 이 대한제국에서 했던 칙령, 대한제국에 있으니까 이제 왕이 아니라 황제잖아요. 황제로서 고종이 내린 칙령 제41호,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보면은 1900년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의도군으로 습격하고 독도를 의도군 안에 포함한다. 그래서 울릉도를 하나의 군현제에서 하나의 의도군으로 승격시킨다. 그러니까 군으로 습격시킨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확실하게 지방간에 파견해서 이제 우리 땅인 것을 제대로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지를 더 나타낸 거죠. 의지를 더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도를 울도군 안에 확실하게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칙령 2조의 그 내용을 좀 더 확실히 볼 수 있는데요. 자,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 그리고 석도, 죽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석도가 바로 현재 독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에 의해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이 울도군 안에 석도, 독도를 관할하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썩을 일본 것들이 1900년대 들어서 특히 1904년 러일 전쟁이 벌어지죠. 러일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동해안에서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막 동해 해전 벌이 이러면서 이 동해 한가운데에 있는 섬인 이 독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동해 한가운데에 있는 여기다가 뭔가 군사기지, 요즘으로 치면 레이더 기지, 망루 이런 것들 설치한다라면은 러시아 함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군사적 움직임이 보이는지 다 감시할 수 있는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독도의 군사적 활용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일본이 여기를 먼저 본토보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조선의 육지 본 지역보다 먼저 우선 일단 지금 러일 전쟁 중에 급하니까 먼저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의정서 1904년에 체결도 아니죠. 했던 한일의정서에서 러일 전쟁 발발 직후죠.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킨다라고 하고선 다케시마, 그놈의 다케시마 정말 듣기만 해도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단어죠. 다케시마로 명명한다, 이름을 붙인다라고 이제 그런 야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시마네현에서 내렸던 고시 40호에서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정식으로 문서상에 기록을 남긴 건데 여기서 이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바로 첫 번째는 무주지 선점론이에요. 무주지 선점론. 그러니까 자기네 독도가 자기네가 땅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뭔가 그들 나름대로 된 근거예요. 그래서 독도는 이전부터 주인이 없는 땅으로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일본 영토로 합법적으로 편입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주지.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사람이 없는 땅에 내가 먼저 차지한 거다. 근데 앞에서 계속 보면은 우리는 세종실록, 지리지, 동구 신중, 동구 영지승랑 더 나온 삼국 사기까지도 보면은 우리 영토인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고, 이 이전만 봐도 고종의 울릉도 개척령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제국 칙령에서도 독도를 우리 땅인 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뭔 멍멍 소리인가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고유 영토 소리입니다. 이건 더 웃겨요. 독도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일본 땅이다. 원래 옛날부터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1905년에 내렸던 시마네현 고시는 그냥 원래 우리 땅인 것을 그냥 확인한 거에 불과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고유 영토설. 두 가지를 내는데 이게 좀 웃겨요. 왜냐면 무주지 선점론과 이 고유 영토론의 두 가지를 근거로 삼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됩니다. 무주지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했다라고 했지만 두 번째 고유 영토설은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어. 우리 땅이었으면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주인이 없어서 차지했다면서요. 두 가지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도 주장의 모순에 빠지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시마네현 고시를 어쨌든 자기네 땅으로 강제로 불법적으로 편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는 선생님이 우린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우리나라 자료를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일본 내 자료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땅, 한국의 땅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사적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 문서 1695년에 울릉도 넘어가지 마라 했던 그런 1696년에 이제 안용복 선생님이 활동했던 시기죠. 자, 그 다음에 메이지 정부,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정부에서 조선국 교제 심화 내탐서라는 문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1870년에. 그리고 일본 해군성의 조선 동해안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일본 해군 본부에서 작성한 지도에도 보면은 이게 조선의 동쪽 지도를 그렸는데 거기에 이제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확실한 거예요. 태정관 지령에서도 보면은 이 태정관은요 당시 일본 최고의 통치 기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치면 약간 지금의 뭐 국무총리실 정도 되는 최고 관청이거든요. 거기에서 독도는 우리나라 일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영역도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된 이후에 일본이 만들었던 지도에도 보면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몇 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본 해군성의 조선 동해안도 1876년에 체결됐나요? 1876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일본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던 해네요. 자, 여기서 보면 동해안에 있는데 섬 2개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일본 해군본부에서 그린 지도에도 이 시기에 독도와 울릉도가 확실하게 조선의 땅인 것을 조선 지도에 그려놓은 것을 보면은 이때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하다고 태정관 지령.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 당시 일본의 최고 관청인 태정관에서 독도가 자신들과 상관없다라고 이제 내린 지령입니다. 자, 별지 내무성이 품위한, 그러니까 원래는 내무성에서 이게 내무성 요즘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좀 행정안전부 이쯤 돼요. 거기에서 뭔가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자기네 땅이 아닌 걸 아니까 뭔가 결정을 내려서 밑에 내려주고 싶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위에 관청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별지 내무성이 품위한 내무성이 문의한 일본해 내 죽도의 1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건 품위한 치 죽도의 1도, 죽도랑 그 외에 하나의 섬, 그러니까 독도 얘기하는 거죠. 대여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거, 그렇죠. 자기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가 없다라고 1877년에 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46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이죠. 연합국 총사령부가 제작했던 한일 양국의 관할, 한일 양국의 경계는 여기다라고 제작한 지도에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그쵸 뾰족 튀어나왔죠. 그래서 여기 뾰족 튀어나와 있는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영역도 1951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렇게 되면서 자, 일본 정부가 대일 강화 조약에 근거하여 국회 중의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좀 정부한테 제출해라고 하니까 국회에 제출한 지도에도 보면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 조선의 땅인 것을 아까 나왔던 이제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말했던 그걸 근거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네가 1952년에 그린 지도에도 독도가 한국의 땅인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왜 이렇게 멍멍하고 있는지 참 자기네 옛날의 문서들을 다 부정하는 거지 자기네 선조들이 부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의 조상을 신사에다 모셔놓고 그렇게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왜 자기 선조들이 했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살펴보았습니다. 울릉도 독도 가보셨나요? 선생님은 독도가 그 사람들의 입도를 허락해주는 날이 많지 않다고 1년에 워낙에 저반시설 이런 게 막 잘 돼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또 독도에 막 항구 이런 것들을 막 많이 만들면 안 되겠죠. 독도 자체의 그런 모습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갔다가 그 배를 되지 못해서 못 갔는데 가게 되면은 정말 하늘이 허락해야지 그
독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가면은 이제 독도 경비대 분들이 이렇게 인사해주고 맞이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해서 타고 갔던 배를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배를 타고 30분 정도 머물다가 다시 타고 나오는, 가서 뭐 경비대 분들이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선생님이 찍은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역치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우리 EBS 세계지리의 민병건 선생님께서 이제 주신 사진 자료인데, 네, 이렇게 보면 이제 3번이나 갔다 오셨다고, 학생들 데리고 갔다 오셨다고 해요. 부러워요. 저도 꼭 예전에 학생들과 함께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걸 하다가 독도 역사 동아리 학생들과 선생님 그 준비를 하다가 그 해가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해여가지고 열심히 자료집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게 중단됐던 기억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 나중에 다시 한번 꼭 학생들과 함께 독도 역사 기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간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잊혀진 땅 간도. 자, 이렇게 간도 관련된 연도들은요, 1712년부터 1909년 간도 해박까지 있게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12년 백두산 정개비 청과 조선 사이에서 영토 분쟁이 약간 벌어지면서 영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청나라 관리하고 조선의 관리가 백두산 근처에 만나가지고선 여기에서 각 나라, 우리 청과 조선의 경계를 정하자라고 해요. 근데 청나라 관리는 좀 젊은 관리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관리는 약간 할아버지 같다고요. 그래서 백두산 얼마나 험하겠어, 올라왔으면 안 가봤지만. 그래서 이제 서로 우리나라 이제 관리가 잘 따라가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자, 어쨌든 1712년 세워진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을 확정하는 비석이 바로 백두산 정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서쪽이 압록, 그러니까 청과 조선의 경계가 서쪽으로는 압록강의 경계가 되고 동쪽으로는 토문이 되고 그 분수령 위에 갈라지는 분수령 위에 돌을 새겨 기록한다. 자, 서쪽이 압록이 되고 동쪽은 토문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을 새겨 기록한다. 그래서 동쪽 경계는 토문강, 서쪽 경계는 압록강으로 한다라고 백두산 정개비에 새겨놨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약간 나중에 논란이 되어집니다. 이 토문강이 어디냐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생겨요. 토문강. 그래서 청은 이 토문강이 두만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은 아니다. 송화강의 한 지류인 토문강, 이름 토문강이 바로 여기서 이 자료에서 얘기한 토문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볼게요. 선생님이 지도 그렸는데, 자, 청과 조선 사이에서 보면은 지금 두만강,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 두만강이 백두산 정개비에서 얘기하는 토문강이라는 얘기고, 우리는 요 토문강 요 자체 송화강의 한 지류인 이 토문강이 백두산 정개비의 토문강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그쵸, 영토가 국경이 엄청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문제, 그쵸, 북간도, 가운데 있는 북간도가 우리나라 땅이냐 청나라 땅이냐 중국 땅이냐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도에 대한 분쟁, 이 해석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졌죠. 자,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이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간도로 이주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청나라는요, 원래 여진족, 만주족 출신이, 만주족이 세운 왕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주, 그러니까 자신들의 발상지였던 만주를 신성시 여기면서 약간 봉금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못 살게 한 거예요. 신성한 곳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 사람들은 거기서 와서 못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넘어가서 살면서 개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간도 이주민이 증가하니까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우리도 이제 조사단 파견하고 관리 파견하고 보호지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 완벽하면은 두 나라의 입장이 똑같으면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두 나라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갈등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1902년에는요. 이제 청나라가 점점 약해지죠. 1800년대 후반, 19세기 후반부터 해서 청나라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면서 일본한테도 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러시아가 간도를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러시아가 간도를 점령해버리는 사건. 청나라에 이 세계 열강들의 군대, 연합군대가 이렇게 청나라를 싹 점령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자,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서 이제
화친을 맺게 되는데 다른 나라 군대들이 약간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러시아가 이제 간도 만주 지역에서 점령한 것을 풀리지 않고 계속 이제 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1902년에 이범윤이라는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합니다. 관리를 파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범윤은 아예 간도 관리사, 그러니까 정식적인 간도를 관리하는 관리의 직함을 줘가지고 여기를 관리하도록 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 안으로 아예 편입시키면서 우리 땅인 것을 더 확실하게 하면서 관할 행정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1907년에는 뭐 이때는 우리가 나라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죠. 외교권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교권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감부가 내정 간섭까지 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통감부가 했던 거예요. 통감부 일본이 1907년 간도 파출소를 설치해서 간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승정원 일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요, 짐이 간도에 파견한 직원의 관할권을 제거하여 허락하여 이에 반포하게 하노라. 내부 대신은 수시로 소속된 직원을 간도에 파견할 수 있다. 당해 직원의 복무는 통감부 임시 간도 파출소장의 지에 따르며 통감부 소속, 좀 속상하긴 합니다. 그에 대한 진가는 그 수정이 고해에서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도에 관리를 파견한 것을, 파출소를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09년이 되면은 이제 일본과 청사에서 간도 협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어져요. 이 간도에 대한 문제는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어쨌든 일본의 입장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일본은 너네 외교권이 없잖아. 외교권이 없으니까 너네 외교권을 대신해주는 건 우리니까 우리가 하는 거야 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의사늑약부터가 이제 국제법상 불법인 건데요. 그죠? 자, 일제와 청사의 뭔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아서 이제 서로 딜을 하는 거죠. 딜을 하게 되어져요. 1909년에. 그래서 일본이 간도를, 그래, 청나라 영토로 너네 인정해줄게.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청나라부터 받아내고 싶은 것들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일제는 남만주 철도 무설권, 만주 지역의 철도는 당시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철도는 당시에 제국주의 나라들의 침략의 통로, 그러니까 군대와 물자가 이동하고 물자를 수탈해오는 그런 통로, 침략의 대동맹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어쨌든 뭐 1909년 무렵은 거의 조선을 이제 집어삼킨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욕심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만주, 중국 본토로까지 나가게 되겠죠. 그럼 야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고, 또 포순 탄강을 채굴하기 위한 그런 이권들을 챙겨가는 선에서 간도를 넘겨준다라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사자인 우리나라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간도 협약, 이것도 이제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죠. 물론 간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 땅에 대한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백두산 정기협의에 의해 뭔가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풀어야 될 것인데, 전혀 제3자의 침략국인 일본이 거기 개입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09년에 한창 이게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2009년은 이 간도 협약에 체결되어졌던 100년이 된 해였잖아요. 이 100년이 지나면은 이런 것이 완전하게 고착화될 수 있다 해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런 뭐 언론 기사들 되게 많은데요. 근데 이 간도 문제가 지금은 좀 해결하기가 좀 어렵죠. 이야기를 논의하기도 어렵죠. 왜? 저 중간에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물론 그것도 우리나라긴 하지만 어쨌든 북한이 껴있기 때문에,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놓고 막 중국의 말을 그게 잘 듣는 것 같지도 않지만 거스르긴, 또 그 영토 문제로 되게 민감하게 거스르기 좀 힘들겠죠. 왜냐,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그나마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국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독도 이런 문제들, 역사 이런 문제는 우리도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간도에 대한 문제들은 이 중간 북한과 이렇게 껴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측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그런 역사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중국은 이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통일된 이후에 한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들고 나올 것을 대비해서 또 한창 2000년대 초반에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그런 간도, 만주 이쪽 지역의 역사를 중국의 하나의 지방의 역사로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옛날 이야기, 역사가 옛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독도 빼앗기면 어떨 것 같아요?
간도해야 되는 문제는요, 많이 속상하죠. 많이 속상하는 거 끝나지 않고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